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3일입니다. 아, 지난주에 국내 증시가 많이 급락을 했고, 또 미국 증시도 또 급락을 했고, 또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이 50억이냐 10억이냐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따라서 많은 그 회원님들이 불안해할 수 있고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증시에 대한 이슈를, 한 주간의 이슈를 진단해 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따라서 8월 4일 국내 글로벌 이슈, 결과적으로는 이제 급락을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 저는 이제 그렇게 타이틀을 붙여봤는데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제가 이제 회원님과 제가 소통하는 시간이고, 또 많은 회원님들이 이제 마이크에 대한 문제점을 또 제기를 했기 때문에, 토요일인 그 7월 8월 2일은 마이크를 한번 제 나름대로는 점검을 해봤는데 좀 개선이 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고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은 다시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이슈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국내 증시 급락 어떻게 봐야 되느냐, 미국 증시 급락, 트럼프 2기에 미국 증시는 이렇게 봐야 된다. 2차 전지 오를 듯 말 듯 어찌 봐야 되나요? 이 흐름도 제 개인적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논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결국은 주가 5천 방향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 126포인트 급락에 따르는 리스크, 저는 걱정하지 마시라,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라, 이런 코멘트를 드리고 싶어요. 시장을 움직이는 큰 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금, 경기, 정책, 이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먼저 자금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지표가 지금 고객 예탁금 지표입니다. 지금 그 7월 31일 기준이죠. 지난 금요일 기준의 고객 예탁금은 거의 한 69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이 65조 원대로 줄었다가 지금 4조 원이 급격하게 충족이 됐고요. 지금 지난 지수가 하락했을 때 비해서 고객 예탁금 지수가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6월 말에서 7월 초에 70조까지 갔던 고객 예탁금이 한 65조 이하로 빠졌다가 지금 한 열흘 사이에 빠르게 70조, 69조 근처까지 회복이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고객 예탁금 지표로 오게 되면 큰 문제가 없다. 또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이제 외국인 자금들의 동향도 한번 볼게요. 외국인 자금도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외국인들이 지난 그 금요일 날 약간 그 매도를 했습니다. 뭐 지금 그 현물에서 8,600억 매도했고 선물에서 4천억 매도를 했는데, 이제 그 누적 수매수 추이를 한번 볼게요. 누적으로 보게 되면 7월 21일 이후, 7월 21일 이후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 쭉 보게 되면은 7월 21일 이후 보게 되면 수매수 기조를 쭉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7월 21일 이후에 누적 수매수를 보게 되면은 한 3,300억 정도 수매수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7월 31일 날 기준으로 보게 되면 1조 6천억에서 지금 3,300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는데, 뭐 강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 그야말로 약 박스권 내에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는 흐름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2분기 GDP는 일단 0.6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국내 GDP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금리도 점차 이제 저는 하향 안정세가 더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머니무브 정책도 상법 개정 5,000포인트 향한 정책 기조는 계속될 거다, 저는 그런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 경제 이슈 한번 볼게요.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 날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저는 미국 증시는 조금 저는 그 악재에 민감하는 시장으로 가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전 미국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지금 일봉으로 보게 되면 제가 얘기했었죠. 다우지수가 지금 그 45,000포인트 돌파하고 그 다음에 지금 43,500까지 지금 밀려났거든요. 장중에는 43,300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급증하는 흐름 보이고 있어요. 이 흐름은 매도와 매수가 공방을 이루고 있지만 이 흐름은 전체적 큰 흐름은 하방으로 가고 있다. 따라서 미국 증시는 당분간 이런 사이클로 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지탱을 보여줬던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나스닥도 지금 일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21,400포인트 갔다가 지금 21,400이 2650대로 빠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주봉으로 보더라도 큰 입꼬리 달고 굉장히 크게 조정을 왔기 때문에 뭐 저는 미국 경제가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추세가 무너지지 않지만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완만하게 계속 저점 차익 매물이 나오는 시장 구간으로 갈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왜 그렇게 봐야 되냐면은 지금 관세 압박이 계속되고 있고 미국 주도의 무역 정책을 펼치는 게 트럼프의 정책이잖아요. 또 하나는 고용지표가 이번에 7월달 고용지표가 매우 안 좋아졌어요. 실업률은 4.1로 높아졌고 7월달에 지금 실업률 신규 일자리가 7만 3천 명밖에 창출되지 않았어요. 이 자체는 지금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가 10만 명 정도를 얘기했는데 7만 3천 명밖에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또 실업률도 4.1에서 4.2로 또 올라서고 있고 ISM 제조업 지수도 계속 지금 나빠지고 있고 이런 흐름이 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관세가 이제 8월 7일부터 이제 발효가 되죠. 따라서 이제 타결된 나라는 15%, 그리고 타결되지 않은 나라는 30% 이상 전후까지 이제 관세가 발효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지금 이 관세라는 것은 지금 그동안에는 이제 미국의 관세의 긍정적인 요인은 미국의 관세를 부과를 해서 세금을 거둬들이기 때문에 어마어마무시한 첨단 관세 자금이 유입이 됩니다. 따라서 미국은 기본적으로 그 재정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관세의 파장은 고스란히 미국의 소비자와 기업으로 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 관세가 올라가면 올라갈 만큼 미국의 국민들이 물가를 더 비싸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가의 압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들은 점차 8월달 이후에 나오는 미국의 이제 물가 지표에 따라서 계속 그 내용이 지표가 나빠지게 되면 미국의 주가는 한 번 더 출렁되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 또 이 물가가 높아지게 되면 결국 인플레이션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저는 미국의 이제 연준이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이제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게 되면 또 금리를 또 내리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따라서 미국의 연준이 무리가 되고 있다. 트럼프는 저렇게 압박을 통해서 이렇게 연준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결국 9월 달에 금리는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8월과 금리를 인하하는 이 9월 사이에는 미국 증시는 기간 조정 모드에 들어간다. 따라서 이 시기는 미장보다 국장에 더 기회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앞으로 이 흐름은 계속 진단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테마 이슈. 2차 전지가 이제 오를 듯 말 듯 했는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의 파동을 좀 믿어라. 그리고 큰 사이클에서 저점 탈피 시동은 시작됐다. 그리고 북미 시장은 이미 한국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 중국은 지금 2차 전지 업계가 내부의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2차 전지 업계는 생존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전지 업계는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과 여러 소재 기업들이 저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욕심을 버리지 말고 그 단계 파동을 믿고 따라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깐 그 지표만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2차 전지 업계에서 선도주기 때문에
LG 엔솔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지표를 보게 되면 지금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가를 이 시기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을 봤다고 칠까요? 6월 한 10일 전후가 되겠죠. 이때 LG 엔솔이 29만 6천 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점차 쭉쭉쭉쭉 가기 시작하죠. 하지만 주가는 안 올라갔다가 6월 하순까지 가죠. 그리고 딱 정확히 이때 장대 양봉하면 좋고, 그죠? 그리고 또 한번 이런 사이클을 통해서 치고 가는 거죠. 자, 이 선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 7월 초입니다. 지금 7월 초에서 중순까지 여기 있는 61선, 일봉 61선을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121선에서 움직였잖아요. 결국 이 파동이 좀 뭘 얘기를 하냐면은 이 파동은 많은 2차전지 업계의 어떤 실적 개선, 그리고 LG 엔솔이 이때 북미 시장에 LFP 기반의 계약을 발표하고 하반기에 북미에서 LG 엔솔 중심의 2차전지 LFP 수지가 엄청 늘어날 것이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표를 보게 되면은 결국 이렇게 주가가 이제 한번 뚫었잖아요. 뚫고 이 40만 원대를 뚫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틀간 조정 파동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동에서 여러분들이 걱정이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27만 원이었던 주가가 40만 원까지 올라와 버렸는데 이렇게 가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주식은 3보 전진, 2보 후퇴가 가장 좋은 사이클인 거예요. 그래서 6개월, 1년 파동으로 보게 되면은 주가는 조정 파도 있었지만 길게 보게 되면 올라가는 파동인 거죠. 그래서 이 대형주는 2년과 3년 사이클을 보게 되면은 추세가 떨어지는 사이클이 있고 추세가 올라가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시에 자금이 몰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흐름 속에는 이 1차전지 전체적인 업황과 실적과 수급이 맞물려서 그렇게 데이터에 나타난다. 그 흐름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파동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그 제가 주봉 파동인데 이 파동을 보시면 2022년 62년 2만 원대가 있었고 22년 이후에 파동이 쭉 보시면 급락과 급등 이 파동이 있었죠. 그리고 또 급락과 급등 이 파동이 있었죠. 그러면 여기 있는 22년에서 23년 초에 있던 이 급락 파동과 이 급등 파동은 결국은 신규 상장주에 대한 차익 매물 구간이었어요. 차익 매물 구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LG에서 실적이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렇게 23년도에 다시 60만 원대 중반까지 갔다가 지금 그 주봉차봉이니까 주봉에서 보게 되면 계속 반등과 조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이 와 있잖아요. 그럼 지금 파동을 보시게 되면은 지난주에는 차익 매물이 긴 파동이 나왔습니다. 이건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2차전지 업황하고 이 시기에 2차전지 업황은 하늘과 땅에 있는 구조적인 변화의 차이가 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23년도의 흐름은 3원계 중심으로 갔다가 3원계는 그대로 가고 시설 투자 끝내고 북미에 더 라인 확장하고 그 다음에 단독 공장으로 LFP 라인을 가고 중저가 라인에 가서 중국과 경쟁 모드로 가고 이런 모드로 가잖아요. 그리고 2차전지 흐름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미 앞으로 계속 그 시장이 반도체 시장만큼 규모가 올해, 내년, 내후년, 2035년만큼 계속 그 시장은 커지고 있는 거예요. 자꾸 많은 사람들은 중국 시장이 독점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중국이 ESS 시장에서 70%를 먹은 게 맞아요. 그리고 LFP 시장에서 90%를 먹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수준은 내년에 200조, 그 내년에 후년에 300조, 400조, 500조 계속 캐파가 커지는 거예요. 새로운 200조, 300조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수주 경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은 계속 실적 흐름은
변화가 따를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북미 시장은 이제 한국 중심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2차 전지는 중국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 제가 오늘 이제 그 오후에 제가 이제 2차 전지만 제가 한 번 더 분석된 데이터를 올릴 예정인데, CATL이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CATL이 여전히 국제시장에서 5월까지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점유율이 넘버 탑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23년도와 22년도의 성장 속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북미의 점유율은 60%에서 4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CATL이 북미 시장에서 줄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른바 이제 2차 전지도 관세가 높아지고 ESS 시장에서 관세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작년에 60%가 올해 40% 줄었어요. 올해 하반기 되면 더 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의 30% 미만으로 줄고, 그 다음에 27년도에는 거의 20% 전후로 이렇게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장 누가 가느냐? LG 엔솔이 들어가고, 삼성 SDI가 들어가고, SK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 LG 엔솔이 가장 라인이 크기 때문에 수혜를 가장 많이 볼 것이고, 삼성 SDI도 올해 후반기부터 10월부터 이른바 이제 미국 시장에서 LFP 기반의 ESS 시장을 간다는 거거든요. 그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국내 2차 전지 업계는 3보 전진 2보 후퇴로 가고 있는데, 단기 사이클로 보게 되면 조정파가 있고 걱정이 되겠지만, 이 트렌드로 가는 이 업황 개선 사이클로 보게 되면 추세는 3보 전진 2보 후퇴의 추세 개선이 시작됐다. 그래서 그 사이클을 믿어라. 여러분이 그 사이클을 믿는 전략. 그래서 주가 떨어져서 매도해야 돼. 조정은 살 거야. 그 조정은 쉽게 파동을 잡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그 흐름을 좀 믿고 가는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삼성 SDI 파동도 더 한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삼성 SDI 파동은 이제 21만 2,000원, 3,000원대 한번 찍고 이틀 연속 급 양봉을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봉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7월 한 20일 전후에 이렇게 120일대선을 돌파한다 말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긴 장대 음봉을 맞았을 때, 이때 맞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이 장대 음봉 파동을 보고 이게 삼성은 다시 급매물로 하락갔어,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땠습니까? 다시 이 파동을 뚫고 갔다가 또 급락 파동을 벗고 이렇게 이어왔잖아요. 이때 파동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공동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이 또 공동 매도를 하는 이런 파동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 중요한 것은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이렇게 한번 21만 원대를 뚫었던 이 흐름을 보였던 이 지표는, 결국 이 지표는 다시 이 정고점을 돌파하는 파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 언제, 어느 세월에, 이렇게 퀘스천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멀지 않는다는 거예요. 8월 1일 날이었던가요? 8월 2일 날. 7월 31일 날이었죠. 삼성 SDI가 이제 IR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죠. 그 IR 통해서 나왔던 이야기는 4분기 흑자 전환, 10월 달에 북미 LFP 양산, 그 다음에 올해 하반기에 여러 수주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IR은 큰 얼개를 설명하는 자리지 디테일은 설명하는 자리 않습니다. 회사의 내부적인 기본 보안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합니까? 그리고 리포트에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 IR 이후에 많은 증권사들이 리포트를 쏟아내고 있죠. 그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하락 기조가 멈췄다. 그리고 올해 3분기도 적자가 예상이 되지만 기본 하락 기조가 멈추고 전기차의 배터리 소모량이 늘 것이다. 4분기 흑자 전환 갈 것이다. 그래서 삼성증권은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주가가 이렇게 23년도에 거의 80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처음으로 리포트를 낸 게 23만 원 높였잖아요. 처음으로 나온 목표가 상향 리포트입니다. 하나증권 또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표가를 낮추지 않았고 중립으로 표시했어요.
그 다음에 LG엔솔도 처음으로 2년 6개월 만에 목표가를 상향시켰어요. 이 자체를 뭘 얘기하냐면 2차전지 전체 업계가 최악의 사이클은 지났다. 동투기 전이 가장 어두운 사이클은 지났다. 그걸 암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삼성과 LG의 흐름에서 보게 되면은 글로벌 흐름이 반도체와 자동차와 이 사이클을 보게 되면 어디 반도체가 독점한 구조가 됐습니까? 대만이 20년 전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글로벌 탑 클래스의 삼성과 경쟁하는 사이클로 왔잖아요. 불과 2차 전지가 4년 만에 글로벌에서 탑으로 미국, 중국이 뒤바뀌었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흐름을 지금 제가 오늘 올라간 리포트에 얘기하는 거예요. 왜 중국의 2차 전지가 글로벌 탑이 되었나? 어떻게 중국이 탑이 되었나? 그 내용에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이 있었습니다. 결국 정부의 정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흐름을 제가 오늘 오후에 2차 전지 업황을 묶어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할 텐데, 오늘은 이 정도만 제가 2차 전지 업황을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세법 50억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이 50억 대주주 세법, 대주주가 양도 차익을 이제 50억이냐 10억이냐 이런 논란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까지 10억이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대주주 기준을 3억으로 낮춘다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아,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10억으로 홀드시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 50억으로 확 높였죠. 그런데 다시 이제 이 정부가 10억으로 낮추겠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확정된 게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이제 안을 낸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큰 기조를 이렇게 봐야 되죠.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정책을 기조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주가 5,000포인트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가 5,000포인트를 시대를 열려면 적어도 캐파를 좀 키워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네이버란 포탈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까? 다음이란 포탈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까? 그 안에는 워낙 그 시장이 크다 보니까 마약을 밀매하는 공간도 있고, 자살을 기본적으로 하는 어떤 동주자를 모집을 해서 서로가 자살을 하기도 하고,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범죄를 암시하는 글들이 오기도 하고. 그러면 네이버라든지 다음 포탈이 그런 악용의 툴로 이용되니까, 이게 있으니까 네이버 다음을 기본적으로 게시판 기능을 막아버리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50억 세법 개정에서 이 자체가 부자 감세이기 때문에 10억으로 낮춰서, 기본적으로 10억으로 낮춰서 금융시장의 캐파를 줄여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정책 자체는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적어도 한국의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의 캐파를 키우려면은 적어도 일본이나 미국 정도의 이 금융 규제 완화가 돼야 되죠. 적어도 일본이나 미국보다 좀 더 플러스된 정책 기반이 있어서 적어도 캐파를 키우고 그 다음에 과세를 하는, 네이버와 포털이 그거 아닙니까? 부작용은 있지만 부작용은 줄면서 기본적으로 계속 그 네이버를 더 이용할 수 있는 기관들이 더 오게끔 해서 거기를 통해서 상거래가 일으키게 해서 다양한 수익 모델을 통해서 더 수익을 창출해 나가잖아요.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죠. 그런 정책 기조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되고요. 봤더니 이소영 의원은 기본적으로 배당과세도 25.7, 그 다음에 또 대주주 기준은 10억 그대로 놔둬, 50억 그대로 놔둬라. 이른바 배당과세는 이른바 그 분리과세를 하되 양도세 차익을 기본적으로 분리과세를 해도 25.7로 해라. 이렇게 이제 의견을 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민주당 내에서 김한규, 박선원, 김현정 의원들, 많은 의원들이 이렇게 동조를 하고 있고, 또 여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도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도 재검토하겠다 이런 의견들을 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5천을 가고 있는 실용정책은 계속될 거라고 보고요. 역대 어느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상법 개정도 손대고 있고, 앞으로 이제 5년간의 그런 긴 여정이 갈 텐데, 저는 그 흐름이 계속 갈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는 전략으로 보고요. 2차 전지도 나무보다는 숲을 보시라. 그래서 3보 전전 2보 후퇴 사이클을 가는데, 떨어지면
3보든지 2보 들어갔는데 또 미끄러졌다. 그러면 그때는 긍정적으로 좋은 종목을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부터 볼게요. 제가 이제 여기서 하나 25분 나오고 있는데 한 2분에 걸쳐서만 마무리를 지을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수가 저는 3150선까지 주가는 떨어졌는데 저는 주가는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외국인들이 미국 증시는 저는 이제 앞으로 조정의 시파동을 올 거고요. 한국 증시는 저는 모건 스탠리 지수가 내년 정도 편입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한국 증시가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증권주가 하락판을 거치고 있죠. 그런데 수급이 무너지지 않는 증권주는 저는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 하나만 설명을 드리고 가자고 한다고 치면은, 이제 미래에셋증권 한번 설명을 드리면, 미래에셋증권이 17,920원 조정판을 거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제가 어떤 걸 보고 있냐면은, 미래에셋증권의 이제 이 신용지수를 보세요. 주가 지수를 보고 신용지수를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이제 신용지수를 보게 되면은, 미래에셋증권의 신용이 이렇게 높았습니까? 지금 미래에셋증권 신용지표가 이렇게 높아져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신용이 굉장히 높아져서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주가가 높을 때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25,000원 갈 때 그 400만 주 이상의 신용지표가 왔다가 지금 250만 주대들은 떨어져 있죠. 이 신용지표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개인의 매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조정판을 거치고 있고요. 하지만 수급지표로 보게 되면 수급지표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고 기관들이 이 지표를 계속 사다가 지금 외국인과 지금 손바뀜이 되고 있어요. 한때는 기관이 샀었고 지금은 이제 외국인이 사고 있죠. 이 손바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많은 증권주도 있지만 키움증권, 삼성증권, 한국금융주도 있지만 미래에셋증권을 대표로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증권주는 결국 이재명 정부의 주가지수 5천 시대의 긴파동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 단기파동만 보는 게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안정된 수익을 누린다고 치면은 증권주, 핵심주, 좋은 종목을 본다고 한다고 치면은 한국금융, 신한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여러분이 기호에 맞는 종목을 선택을 해서 계속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도 나쁘지 않은 관점이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조선방산원전이 계속 갈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단 정체가 걸려서 이 종목은 실적이 나오고 있지만 실적이 뚫고 올라가는 우상향 지표가 나오지 않으면 실적은 고점과 저점에서 박스권에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이 파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적어도 3개월 파동에서 고점과 저점의 파동이 있는데 3개월 파동에 저점이 오게 되면 매수하고 3개월 파동에 고점이 오게 되면 매도하는 이 박스권 전략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앞으로 2년 사이클에서 실적이 뚫고 오는 종목, 차별화 종목이 있을 거다. 그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도 하나에어로스, 그 다음에 하나오션,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조선주 이런 파동이 오겠지만 적어도 3개월 파동에서 고점과 저점을 좀 잘 보는 그런 파동 속에서 대응 포인트를 찾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포인트를 드립니다. 자, 오늘 전략은 여기서 마치고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된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더 많은 이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고요. 저는 오늘 오후에 2차전지만 분석하는 그 전략의 영상을 한 번 더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